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수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출발합니다. 검찰 개혁과 선거제 개편 등을 다룰 여야 3당의 6인 회동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 6인 회동 멤버인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을 연결해 첫날 진행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또 3당 6인 회동에 참여하지 못한 정의당의 입장도 들어봅니다. 윤소아 원내대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호수 법무부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검찰에 대한 강력한 감찰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FM 94.5 YTN 라디오와 채널 24 텔레비전으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샵 0945 유료 문자와 팟빵 유튜브 게시판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의견과 제언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야 3당 6인 협의체 첫날 회동 소식을 우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처음으로 마주한 자리였지만 여야 3당은 뼈있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6인 협의체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융통성이 있어. 국민적으로 양보할 때 양보하고 형님이 양보를 안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보 좀 해, 이 대표가. 하지만 1시간 반 만에 회의장을 나온 뒤의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습니다. 특히 공수처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더라도 비대한 검찰 권력의 분산과 통제를 위한 공수처 신설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그런 정도로 검찰 개혁을 한 걸 가지고 상당 부분의 검찰 권력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공수처 설치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또 하나의 수사기관일 뿐이라며 반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조국 수사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검찰을 현재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대통령 입맛대로의 검찰기구, 사찰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른미래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되면 공수처는 필요 없다면서도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합의점을 찾자고 요구했습니다. 여전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생각들이 이견들이 있습니다.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하냐 마냐의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신설 관련 법안은 2개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제출했습니다. 판검사와 경찰 고위 간부에 한해 제한적인 기소권을 갖도록 하고 있지만 인사권과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여부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회동을 통해 검찰 개혁과 관련해 탐색전을 벌여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여야는 다음 주 이 문제와 함께 선거법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지만 순탄치 않은 논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오늘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6인 회동 소식은 잠시 뒤 회의에 참석한 권은희 의원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또 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마련한 검찰 개혁안의 시행 절차도 이달 안에 마무리할 것을 당부하며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틀 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법무부 차관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을 담당하는 이성윤 검찰국장도 함께 불렀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특히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이 지금까지 잘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강력한 감찰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의 감찰 방안, 또 법무부의 2차적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좀 될 수 있도록. 조 전 장관이 앞서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이달 안에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끝내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또 현재 활동 중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나 검찰이 내놓을 추가 개혁안도 챙겨서 역시 직접 보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그런 이제 계획 방안까지도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차관께서 좀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 절차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인 만큼 김 차관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역할을 다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검찰개혁의 동력이 혹시라도 사라질 우려가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개혁 작업을 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틀 만에 검찰도 검찰 개혁과 관련한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검찰청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에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와 협의해서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검찰청의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발표는 앞으로의 개혁 논의에서 검찰이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뇌종양 등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6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에 입원 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의사 이름 등이 빠져 검찰은 원본과 뇌종양 등의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병원을 공개할 때 병원과 병원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병원 의사의 이름을 뺐다고 반박했습니다. 박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정 교수의 입원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입원 증명서에는 뇌경색과 뇌종양 등 정 교수의 병명과 함께 입원 기간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담당 진료과가 신경외과가 아닌 정형외과로 되어 있고 법률상 증명서의 요건이 되는 의사의 면허번호와 병원 직인 등은 가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받은 자료만으로 뇌종양과 뇌경색을 특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 교수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입원 장소가 공개될 경우 환자 피해 등을 우려해 병원 이름 등을 가리고 제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정형외과와 신경외과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진료를 받았다면서 검찰이 추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선 논의를 거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사퇴 당일인 지난 14일에 이어 이틀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벌써 6번째 조사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지난 조서를 우선 열람하도록 하고 사모펀드 의혹과 사라진 노트북 행방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정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에서 채용 시험이 출제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번 주 정 교수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었지만 정 교수 건강 문제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조 장관 동생 조모 씨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검찰이 요청한 의료 기록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씨를 불러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조금 전 전해드린 대로 오늘 여야 교섭단체 3당 모두 6명이 모인 회동이 있었습니다. 회동의 내용과 앞으로의 진행을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정치권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에 이제 여야 3당이 6인 협의체라고 해야 될지 협의회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만난 걸 평가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이제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검찰 개혁의 문제가 국회 입법까지로 들어왔죠. 예. 그 중에서 여러 개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 문제인데요. 예. 입장들은 이미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인영 원내대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공수처 설치는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예. 나경원 원내대표 장기 집권의 사령부고 또 하나의 권력에 충직하는 조직을 만들려는 다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각 교섭단체 대표들이 오늘 이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3+3이 되기도 하고 2+2+2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만났는데요. 역시 양측의 이런 팽팽한 입장을 확인했고 조금 전에 연결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바른미래당의 경우에 여러 가지 여지를 남기는 그런 정도 상황이었습니다. 예.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거는 캐스팅 보도를 계속 가지고 간다는 의미도 되겠죠. 바른미래당 정도만 가지고 충분한 게 아니라요. 좀 밖에 나가 있는 대한정치연대 세력이라든가 아하, 예. 민평당 등 여러 가지 정당들이 맞물려 있어서요. 지금 상당히 연대감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과 정의당 두 당 간의 문제로만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산식이 나올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오늘 모임에서 막 이제 끝나고 나온 권은희 의원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 지금 전화로 연결됐을 텐데요. 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언론 보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공식 명칭을 뭐라고 내부에서는 부르고 계십니까? 저희는 명칭 없이 그냥 협의를 위한 협의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진행 분위기는 이제 웃으면서 저렇게 인사들을 나누셨고, 네. 그다음에 아마 오 의원이 먼저 얘기를 꺼내신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 이 대표한테 양보 좀 많이 하라고. 네. 그랬더니 우리 편일 줄 알았는데 섭섭해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시작이 된 겁니까? 아마 두 대표께서 좀 가볍게 네. 분위기를 끌고 가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테이블에서 가장 이견을 보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오늘 특별히 어떤 쟁점에 대해서 찬반을 팽팽하게 논의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이 사개특위의 두 안인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네. 공수처 안에 대해서 각 당의 기본적인 인식, 입장이 어떤 건지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아무래도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는 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자유한국당 사이에 이견이 큰 그런 점이 보였습니다. 네. 아무튼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는 반대한다는 게 분명한 거고요. 네. 바른미래당은 글쎄요. 오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가 의심은 가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안을 갖고 만들다 보면 할 수도 있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권 의원께서 내신 안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까? 바른미래당 오늘 이제 협의에서는 각 당에서는 이 입장 정도만 설명하는 정도였다면 이 바른미래당은 처리 방법과 관련해서 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예, 선거제도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합의가 가능하고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국회와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 좋으니 이 두 안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에 대한 합의를 하고 이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는 합의를 하면 좋겠지만 양당의 이견이 너무 커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의 그 공수처 안이 지금 일각의 우려인 중립성과 그리고 기소수사 독점으로 개혁에 역행한다라는 그런 우려를 제거한 안이니만큼 이 바른미래당 공수처 법안으로 특별 처리를 해서 가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한국당은 절대 공수처는 반대다. 바른미래당은 표결 처리할 수 있다까지.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정권이 또 바뀌고 하더라도 어느 정권이 오더라도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중립적인 상태에서 공직자들의 비리를 엄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그런 점에서 권은희 의원께서 내신 안은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겁니까? 백혜련 의원 안은 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안임에 비해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은 그렇고 바른미래당 안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인사청문회의 결과를 가지고 국회의 동의 절차를 다시 한번 거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 인사청문회 이후의 판단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청문회 이후의 판단을 통해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다 강하게 보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기소수사권과 관련해서 백혜련 의원 안은 제한적이지만 기소수사권을 함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수사를 함께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독점적인 권한이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미래당 안은 이 제한적인 기소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라고 제안을 예. 해서 국민들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심의위원회가 이 기소와 관련해서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는 절차고요. 이러한 제도는 이미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형태로 지금 제도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본래 선거법 관련해서 그것부터 처리하자라는 당론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부분이 오늘 논의가 전혀 안 됐으면은 선거법 일단 뒤로 조금 미루는 걸 나름대로 동의를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그 기존의 그 합의 처리가 아니라 모두 패트의 방식으로 처리를 할 때는 뭐 기존의 합의 안대로 가겠지만 예. 선거제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합의가 지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이상 이 두 개의 안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를 하고 예. 그렇다면 굳이 공수처를 이 공수처 법안을 이 합의 처리하는 안과 묶어서 뭐 선후를 따질 필요가 없이 필요하다라면 그리고 바른미래당 안으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빨리 처리해도 좋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 또 추후에 언제 다시 모시고서 자세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도움 말씀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네, 네, 오늘 그 들어보니- 6분이 모였는데요. 구성이 보면 좀 특이합니다. 예. 세 분의 원내대표에다가 한 사람씩 법률가를 대동했죠. 예. 그런데 이제 여당인 이인영 의원은 송기헌 의원을 이제 대동했는데요. 법사위 간사니까. 법사위 간사에다가 이전에 또 공수처법을 하나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음. 최종적으로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것은 백혜련 의원이 이제 주발제를 했던 예. 대표 발의했던 쪽만 나가 있는데 한 바가 있고요. 죽음 통화를 했던 권은희 의원도 지금 안으로 패스트트랙 올라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나경원 의원은 이제 권성동 의원을 이제 같이 대동을 했는데 한국당은 아예 반대했기 때문에 안이 없었죠. 이쪽 아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법사위원장을 했던 그 이제 권성동 의원을 대동을 했고요.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바른미래당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 오늘 도움 같이 참석한 권은희 의원 지난번 패스트트랙 사건 때 원래 사개특위 멤버였다가 예. 교체가 돼가지고 사보임 논란이 됐던 그렇죠. 두 사람이었는데 예. 오늘 협상에서는 주역이 됐다는 것도 주역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아, 예.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이름 없이 모였다고 그래서 2013년에 국회에서 6인 협의체라는 걸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아예 규정까지 만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네. 언론들은 6인 협의체 또는 6인 회동 또는 3당 6인 회동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는 대동하는 사람은 뭐 원내 수석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네. 아니고 원내 대표가 뭐 알아서 이제 적절한 사람을 데려가도록 돼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명칭이 애매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사법개혁안 그다음에 선거법 제도 뭐 이거 어느 것부터 처리할 건가 이 논란은 어떻게 무마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대답이긴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권은희 의원께서는 선거법이 쉽게 합의가 될 것처럼 전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간단치는 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패스트트랙에 해서 서로 합의를 못 봤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데드라인에 자동으로 올라가는 걸 한다면은 현재 선거법의 경우에 11월 하순에 좀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공수처법은 논란이 있고요. 왜 선거법은 가능하냐면은요. 지난 8월 말로 정개특위가 마감이 된 이틀 전에 예. 거기서 결론을 내 가지고 이미 지금 이제 법사위로 넘겨버린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11월 하순쯤이 되면은 자동으로 90일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제 본회의 부의가 되게 되기 예. 때문에 더 빨리는 할 수 있지만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지금 공수처법은 이게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법사위가 이미 그 문구 심의도 같이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90일이 더 필요하냐 안 하냐 이걸 가지고 논의에 따라서 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고 좀 예. 복잡합니다. 법사위가 한꺼번에 두 절차를 진행하는 거냐 따로 하고 따로 해서 날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 예, 과거에도 사실 법사위에 제출된 안에 그런 문제가 제기될 소지는 있습니다만은 예. 기존의 법에서는 15일 지나면 20일 지나면은 심의한다라만 있지 예. 마지막 언제까지 한다라는 게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가 문구를 따진 법제처 역할과 정말로 법사위 역할 두 개를 같이 겸했을 때 어느 역할을 할 것인가 규명해 본 적이 없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패스트트랙의 경우에는 조금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좀
마련이 되지 않는 불비가 된 부분이 아니겠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공수처가 각 당에 어떻게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절대와 꼭 해야 된다와 안 했으면 좋겠지만 뭐 본회의 표결로 가든지 뭐 이게 좀 애매한 입장들이 이렇게 나올까요? 예, 일반적으로 보자면 당연히 어느 당이 유불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채택을 하겠죠. 예. 정파를 떠나서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의 이제 범죄를 처리하는 조직을 만들지 않았는 것이고요. 물론 시작된 발상은 너무나 검찰 쪽이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검찰을 비롯한 고위직은 또 다른 견제기관에서 처리하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쪽은 역시 검찰 개혁을 화두로 던지고 있는 민주당과 집권 세력 쪽에서 하고 있고요. 예. 야당은 어느 쪽이든 어떻게 하다 보면은 국가기구라는 것이 아무리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하는 세력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 야당에 대한 공격의 무기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 얘기입니다. 중간 입장에 있는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양쪽이 일리가 있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자. 아까 그래가지고 범위도 이것을 부패에 한정시켜서 하자 고위공직자들이. 예. 그래서 범죄란 용어도 대신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아니라 범죄수사처. 부패수사처를 한정해서 하자라고 이제 권은위원회 안에 들어있고요. 또 국회가 많이 견제할 수 있도록 동의를 넣자. 또 뭐 기소의 경우도 내부 심의위원회를 두자. 이런 뭐 견제장치를 두자는 중간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 상황은 분위기상으로는 한국당은 최근들 본인들의 패스트트랙 관련된 국회 회의 방해가 같이 지금 고발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물려 가지고 혹시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한 지금 공격의 주체가 되지 않을까 아주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패스트트랙 전국을 지켜보고 있는 정의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윤소아 원내대표가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정의당에서 먼저 5당이 모여서 사전에 좀 회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 아니냐 제안을 갖다 계속 하고 계신데 답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평화당하고요. 예. 대항은 같은 대한신당 그분들하고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에게도 그것을 빨리 복원시켜서 실질적 성과를 내올 수 있도록 하자. 예. 이렇게는 지금 이야기해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단 3당의 6인이 모여서 회동하신 거 보고 나서 평가는 어떠십니까? 실제 저는 단체 간에 사법개혁 정치개혁을 위해 협상을 할 수 있는 일이죠. 예. 거기에 토를 달고 싶지는 않은데요. 중요한 건 황교안 대표가 공수처법을 다음 국회에서 이야기하자고 하지 않았나 아니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절대 불가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검찰개혁이나 정치개혁에 대해 어떻게 해보자는 의지를 보여준 적이 없는데 자꾸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시간 지연시키는 것과 또 내용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뭔가 다른 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번에 과연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회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법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함께 만든 법안이잖아요. 예. 당연히 그 법안을 논의하거나 실질적인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그 법안을 태웠던 여야 4당이 그것에 대한 힘을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튼 5당 정치협상회의를 열자는 건 계속 주장을 하실 겁니까? 주장이 아니라 성사를 시켜야죠. 그리고 예. 그렇게 뛰어다니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만난 당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맞는 길이다. 예.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법개혁안을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선거법 먼저 처리하고 할 것이냐라고 하는 합의와 달라지지 않았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정의당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실제 28일 이후에 상정이 가능하다는 해석은 국회의장께서 이미 받았어요. 예. 10월 28일 본회의 자동 부의가 가능한데 문제는 이것이 진행이 되느냐 처리가 되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얽매여가지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실제로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의 이 중요한 국민적 요구의 결과물을 오히려 지연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이걸 복원해서 거기에 공동으로 힘을 쏟아서 사법개혁, 정치개혁 성과를 동시에 내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네. 지난번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국회 소동 여기에서 이제 검찰에 고소 고발된 것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강제 수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 전부터 정의당인 밝혔습니다만은 실제로 국회를 이러한 식으로 난장판으로 만든 것, 즉 신속처리 안건이라는 합법적인 부분을 불법적으로 해놓고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빨리 좀 소환과 그에 따른 뭐 소환에 불응한다면은 기소를 해서 빨리 재판에 해서 법적 처분을 받는 것이 국회를 바로 세우고 국민이 봤을 때도 합당한 조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김만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29년) 만에 평양에서 펼쳐진 축구 남북 대결이 무관중 무중계로 치러지자 외신들은 기괴한 경기, 유령 경기였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현장에서 경기를 관전한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북한 축구협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4만 명 정도의 북한 관중이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텅 빈 평양 김일성 경기장. 이곳에서 경기를 지켜본 건 피파 등 축구 관계자와 평양 주재 일부 외교관뿐이었습니다. 전세기를 타고 날아와 경기를 지켜봤던 인판티노 피파 회장의 실망감도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꽉 찬 관중석을 볼 수 있길 기대했지만 한 명도 없어 실망스러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명백히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도 언급하며 이번 상황에 대해선 북한 축구협회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내용조차 깜깜이다 보니 무중계, 무관중처럼 이례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춘 외신 보도도 쏟아졌습니다. AP통신은 역사적인 경기가 미디어 암흑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우리 포털 사이트 이용자들의 반응까지 인용하며 북한 측의 비협조를 꼬집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남북 대결을 기이한 경기로,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가장 비밀스러운 경기라고 각각 언급했습니다. 독일의 키커도 기괴한 경기였다며 상황이 특이했던 만큼 무승부라는 결과는 부수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북한이 유령 경기를 펼쳤다고 한 스페인 매체 문도 데포르티보는 북한이 약속한 경기 영상을 제공할지도 두고 봐야 한다고 언급하며 통일부의 바람과는 달리 북한의 협조 여부에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과거 중요한 결심을 앞두고 백두산을 착곤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가 스웨덴에서 만난 지 열흘 만에 다시 백두산에 올라 백마를 타고 달렸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이 급할 것 없다는 여유를 드러내려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년 10달 만에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첫눈이 내린 백두산을 백마를 타고 달려 한껏 정치적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각별한 애정을 보여온 삼지연군 건설 현장을 찾아선 미국에 보란 듯 자력갱생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강요해온 고통이 인민의 분노로 변했다며 숨을 조일수록 앞길을 헤치고 계속 잘 살아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을 바래서도 그 어떤 유혹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된다고 하시면서 오직 자력부강, 자력본영의 길을 불변한 발전의 침노로 정하고 지금처럼 계속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의 백두산 등정 보도는 지난 2017년 12월 남북대화를 시작하기 직전 이후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은 고무부 장성택 처형,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탈상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이나 결심을 앞두고 백두산을 찾았습니다. 북한 협상팀이 치욕스럽다고 한 북미 실무협상 직후 행보인 만큼 협상이 급할 것 없다는 여유를 드러내며 미국을 압박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내부적으로 탄탄한 입지를 강조해 협상이 무산될 경우 얼마든지 다른 길을 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관측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매우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차원의 행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북미 협상 진행 중에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낸 건 예상 밖의 협상 실패로 큰 충격을 받았던 하노이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 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요. 신림동 원룸 사건 관련된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 침입과 성폭행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조모 씨에게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신림동 성폭행 미수 CCTV 영상이란 제목으로 당시 상황이 SNS에 공개가 됐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영상이 공유되는 등 사회적 큰 관심을 불러온 사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여성들한테는 상당히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입니다. 판결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판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요. 바로 이 재판부가 주거 침입 혐의는 유죄를 그리고 성폭행 미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먼저 주거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요. 조 씨가 주거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공동 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또 복도 등에 들어가 이미 주거 침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 씨의 범행이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불러왔다며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면서 이렇게 모자를 눌러 쓰거나 문을 갖다 쾅쾅 치거나 뭐 여러 가지 행동이 있었는데 왜 이게 성폭행을 하려 했다는 그 미수 혐의는 인정이 안 됐죠? 네, 사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데요. 이 재판부는 조 씨가 성폭행할 의도로 행동했다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혐의 적용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건 당시 조 씨가 귀가하려던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이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조 씨는 피해 여성에게 말을 걸기 위해 뒤따라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조 씨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고 본다 이렇게 본 건데요. 특히 재판부는 조 씨에게 성폭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더라도 실제 실행한 부분이 인정돼야 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국가 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참 묘한 판단이긴 한데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그 이른 아침에 그렇게 여러 개의 계단과 엘리베이터와 공동복도를 쫓아가서 문을 두들기고 치고 겁을 줬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냐. 그럼 항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요. 아마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이 생각하는 여론과 그리고 법리적인 검토를 했을 때 그 차이가 있음을 사실 그 법조인들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말씀하신 그 검찰 측의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항소심에서는 다시 한번 이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검찰이 조 씨에게 성폭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었거든요. 검찰은 사실 조 씨가 10분간 피해자 집 앞에 머물면서 문을 두드리고 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행동에 집중을 했고요. 또 조 씨가 2012년에 유사 방식으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가 있어서 입건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성폭행 미수 혐의를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조 씨는 피해자 합의를 했고 성폭행 의사가 없었다면서 그간 무죄나 공소기각을 주장해 왔는데요. 이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다음 소식은요. 배우 설리 씨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숨진 채 발견된 가수이자 배우 설리 본명 최진리 씨에 대한 그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요.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부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가수 구두 소견 결과 최 씨 시신에서 외력에 의한 사망으로 의심할 만한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기 심경을 미리 얘기한 어떤 뭐 유서라든가 이런 건 안 나왔습니까? 근데 이제 그 좀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 부분은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정밀 부검 결과 나오기까지 사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데요. 네. 오늘 국가수 1차 부검 결과에 따라서 경찰이 일단 현재까지는 범죄를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라서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뭐 유서라든가 분명히 있다면 이 부분이 더 확실해지는 건데 그런 건 아직 없군요. 현장에서는 사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 설리 씨가 생전에 자신의 심경을 적은 메모장 등이 발견이 됐는데요. 다이어리 일기를 쓴 형식입니다. 근데 작성한 글마다 이제 날짜 등 정확한 작성 시간은 적혀져 있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가장 마지막 장에서는요, 굉장히 긴 분량의 메모가 발견이 됐고, 뭐 괴롭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 고 설리 씨의 죽음과 관련해서 연예계 협회에서도 의견들이 나오고 한 모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인데요. 바로 한국 연예 매니지먼트 협회 측이 앞으로 근거 없는 악성 댓글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피해를 막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협회 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이 협회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M 엔터테인먼트나 뭐 사이더스 등 가수와 연기자 등이 소속된 200여 개 곳의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예. 그래서 이 협회는 오늘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사이버털에 가까운 악성 댓글에 대해서 가벼이 넘기지 않겠다면서 앞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수사도 의뢰하고 법적 조치 등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가 콘덴싱으로 바꿀 거래. 아니, 그런 법이 어딨어. 그런 법 있거든. 경동나비엔이 시작한 콘덴싱, 이제 우리 모두의 콘덴싱이 되었습니다. 경동나비엔 음주 전용 숙취 해소 808 시작 808 해외 수출 808 정말 좋아요 여명 808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Live your dream. Stinger.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정정당당하고 멋진 경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만의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선수들의 꿈과 열정의 무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한계를 넘어선 그들의 치열한 도전이 시작됐는데요.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네,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저 처음 발급받아봐요, 아이디 카드. 경기 이거 처음 와서 보고 있는데요. 저도 달리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일반인들 뛰는 거랑 뭐 별로 차이 없이 굉장히 박진감 넘치고요. 끝까지 뛰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저희 YTN에서 왔는데요. 축하드립니다. 1등으로 들어오신 거 봤어요. 기분 어떠세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희 YTN에서 왔는데요. 한번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오늘 경기 결과 만족하세요? 어떠세요? 네, 만족스러웠어요. 평소에 어떻게 훈련하셨어요? 평소에는 저희 마라톤 동호회 사람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의 혹시 목표가 있으실까요? 제 개인 기록 깨는 겁니다. 10km 32분이 제 목표고 제 주종목이기도 하니까 제 개인 기록 깨는 게 목표입니다. 네,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데요. 네. 평소에 어떻게 훈련하셨어요? 저희가 항상 훈련하는 방식이 일주일에 다들 직장이 있다 보니까 저녁 시간에 화목토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요. 일단 호흡을 좀 많이 맞추자, 토킹을 좀 많이 하자. 5명이 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 좀 있잖아요. 그것들을 경기 중에서 이름을 부른다든지 호를 부른다든지 하는 그런 토킹 연습들 위주로 해서 중심으로 다른 플레이할 때 항상 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이동하는 게 좀 많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다들 힘든 내색 안 하고 항상 매사에 열심히 임해주고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지도자로서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고마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노력과 열정을 볼 수 있었던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오는 19일까지 경기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몇 번 취재 가본 적도 있지만 볼 때마다 진짜 뭐라고 표현할까요? 다른 스포츠 현장보다 훨씬 더 밀도가 짙다고 해야 될까요? 예. 직접 보시니까 어땠어요? 저는 처음으로 가서 이게 본 건데요. 생각보다 선수들의 열정과 끈기가 아주 높아서 놀랐고요. 또 박진감이 넘치고 아주 치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장애인 스포츠를 너무 편향된 시각으로 보지 않았나 좀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칫 그냥 동정의 시선을 담아서 볼 수도 있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그저 조금 느리거나 동작이 살짝 다를 뿐이지 다르다는 게 차별이나 구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장애인 스포츠가 더는 놀라운 일도 아니고 누구나 편견 없이 즐기고 함께 응원하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싶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19일까지 남아있거든요. 이 장애인체전이 1년에 딱 한 번 펼쳐지는 축제니까요. 많이들 구경하시고 또 선수들과 함께 축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10월 기준금리를 결정했죠? 네, 1.5%에서 1.25%로 0.25%포인트 낮춘 것인데요. 2017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왜 낮춘 걸까요? 아무래도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때문이겠죠. 소비, 수출, 투자 부진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투자와 소비를 어떻게든 좀 살려보겠다는 거죠. 예. 네, 이렇게 한국은행이 계속 금리를 낮추고 있는데요. 경제 살리기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계속 낮추고는 있는데 큰 기대는 안 하는 분위기인데 이 문제는 조태현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저물가와 저성장 우려 속에 기준금리를 낮춘 한국은행.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 금리를 낮춰 자금의 흐름을 빠르게 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금 순환의 속도를 말하는 화폐 유통 속도가 사상 최저로 떨어진 만큼 금리 인하의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는 분명합니다. 다만 이번 인하 이전에도 연 1.5%라는 이미 충분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운용해왔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 이 효과가 얼마나 클지 안 클지는 불확실한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 상황 자체, 대외 환경, 대내 경제 환경 모두 적극적인 통화 정책,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민간의 심리가 무너져 내렸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특히 투자와 양질의 고용으로 중장기 성장을 책임질 기업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일본과의 갈등 같은 대외 악재도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경기에 활력을 주기 위해 한국은행이 내년 초쯤 다시 한번 금리를 낮출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업황의 개선이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한국은행이 한 차례 정도 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통화 정책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정부가 경제 정책 전반을 면밀히 살펴 경제 활력과 심리를 되살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서민들 입장에서는요, 이 기준금리가 내려갈 때 대출금리도 쑥쑥 내려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바라게 되더라고요. 예.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은행들은 예금 적금, 수신금리부터 먼저 조정을 합니다. 예. 그러면 예금 적금 금리부터 낮춘 다음에 그걸 반영해서 대출금리를 그렇죠. 조정하는 거죠? 예. 예금 적금, 이제 부금 이런 금리들을 평균해서 이제 코픽스,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하는 걸 뽑거든요. 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출금리, 그러니까 대개 아마 주택담보대출들이 많으실 텐데 그 금리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정해지는 건데 대충 이럴 때 한 달 정도는 걸립니다. 예.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나는 끌려가던 법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짓떨리는 노여움에 네, 오늘은 부마 민주항쟁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 그날의 진실에 대해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의 이명곤 상임이사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올해 드디어 이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서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치러진 거죠. 예. 네. 행사 징계도 봤습니다만은 소회가 어떠십니까? 너무 기쁘죠. 예. 그러니까 89년 부마 항쟁 10주년부터 이제 저희들 30년간 기념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네. 이제 시민사회 중심으로 그동안 쭉 기념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드디어 이제 40년 만에 국가기념일이 지정되고 오늘 행정안전부 주최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가 부마 민주항쟁을 인정했다는 뜻이고 또한 오늘 대통령님께서도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의미 있는 그런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대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러면 뭐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했겠지라고 하지만 70년대 이때는 총학생회가 없고 학도옥단이라고 그건 뭐 정부가 주관하는 학생 모임이었으니까 아무런 힘도 없었고 평범한 학생들이 어떤 조직도 없이 시작을 했던 그런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우선 거슬러 가면 79년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뭐 YH 농성 사건도 있었고 또 YH 김영삼 총재 제명 사건도 있었고 그때는 이제 야당 총재인데 제명 처분했죠 여당이. 이런 전반적인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가던 시절 부산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규명해 가야 하겠지만 우선 14일, 13일 이때부터 이제 15일 날 데모를 하자 이런 유인물이 뿌려지게 됩니다. 근데 15일 날 정작 시위는 진행하지 못하고 16일 날 이제 그게 폭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6일, 17일 양일간 부산 지역에서는 상당한 이제 시위가 이루어지는데 학생으로부터 출발했던 시위가 시민들이 가세하면서 이게 이제 민주항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마산으로 전해지면서 마산에서는 18일, 19일 이렇게 또 시위가 이루어지게 돼요.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이러한 이제 당시 개념으로는 소요 사태가 단순한 학생 시위가 아니라 봉기 또는 밀란 이런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시민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에 의하면 이건 단순한 뭐 시위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밀란으로까지 불려질 정도의 대규모 항쟁이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부산대 상황을 맨 처음에 전해 들을 때 부산대에서 그저 몇백 명이 맨 처음에 모이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게 몇천 명이 됐다라고 해서 부산대 캠퍼스 안에서 어떻게 몇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 상당히 이제 의아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대단한 열기였구나 하는 거군요. 뭐 하루 전에 원래 시위를 하자고 막 소문을 내었기 때문에 그날 시위가 되지 못해서 학생들은 좀 안타까움도 있었고 그 다음 날 그래 이제 모여서 그럼 시위를 하자. 그래서 16일 날 시위를 하자라고 자발적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음 날 이제 10시에 도서관에 모이게 되었는데 이 소식이 학교 전역에 퍼지면서 처음에 200명으로부터 출발했던 시위대가 돌 때 300명, 운동장을 돌 때는 거의 5,000명까지 이제 확대되었고요. 더 이상 학교 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당시 옆에 있던 이제 사대부고 담벼락을 밀고 시내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랄까 용광로처럼 끌어오르고 있는 그 마음들이 학교 밖으로 진출하게 되었고 이게 시민들과 함께 되어지면서 시민들의 참여가 결국 민주항쟁을 이루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소식이 마산 지역에 전해지고 지금은 이제 뭐 창원의 서부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서도 이제 번물처럼 또 터져 나오고 아마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정권은 전혀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을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 보니 당시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도 내려갔다 오고 또 계엄령 떨어진 이후로는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씨도 현장에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 72년 유신 조치 이후로 이런 수준의 시위가 처음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뭐 정보 관계자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놀랬던 것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한번 좀 짚어봐야겠는데 제가 기록을 한번 찾아보니까 뭐 나중에 재구성된 기록이긴 합니다만은 당시 이제 청와대 안가에서 이제 차지철 경호실장이 까짓거 뭐 쓸어버리면 됩니다. 뭐 그 정도 뭐 몇백만 정도야 뭐 이러면서 뭐 캄보디아에서는 몇천만도 죽인다는데 뭐 이러면서 막 큰 소리를 쳤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김재규 중정부장은 지금 막 가슴이 쫄아붙어 있는 상황에서 다 죽여버립시다라고 나오니까 아마 놀랬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김재규 공판 자료가 다 이제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뭐 72년 유신 선포 이후부터 김재규 중정부장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국적 민주주의는 이런 것이 아닌데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79년 10월 16일 이제 부마항쟁이 이루어지게 되니 현장 와서 보니까 이건 정말 민중 봉기의 수준이었다라고 본인은 평가하고 이제 서울 와서 보고를 했는데 당시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차지철 경호실장 이런 분들과의 대화 속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을 쓸어버리고 정권을 유지했는데 우리는 200만 명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내가 어느 순간에는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발포 명령을 내릴 것이니 준비하라. 이제 이런 표현도 사용하였고요. 그래서 그게 공판 기록에 이제 김재규 그 공판 기록 자체에 마지막 최후 진술에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유추해 볼 때 당시 김재규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민주 항쟁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데 반해서
차지철 박정희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문제를 억누르려서 해결할 때 대한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부마 항쟁이 그 강고했던 유신 권력의 이제 균열을 일으키는 거군요. 예. 그런데 저희 이제 기억으로는 맨 처음엔 그냥 부산 사태라고 불렀습니다. 마산으로 건너가기 전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부마 사태라는 이름이 나왔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부마 항쟁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찾습니다만은 그동안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지거나 공식적인 어떤 국가의 기념일로 빨리 책정이 안 되거나 외면을 받았을까? 이것도 참 궁금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적인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한계점 평가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 또 전국적으로 그걸 알아가기 위해 우리가 많은 공부를 했던 측면이 있지만 부망정 과정에서는 죽은 사람에 대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망자들이 진실 규명을 받고는 있지만 그 당시에 뭐 일본 NH 방송 같은 경우를 보면 뭐 탱크가 택시를 갈아뭉개는 이런 장면들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내려온 보도 지침 등에 의하면 이러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발생하면 아예 일체 외부에 알리지 마라. 또 언론에 대한 그런 보도 지침을 굉장히 강화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진실 규명의 접근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지역적인 항쟁 또는 사태 이런 이미지로 이게 전국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엔 좀 정치적인 이유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부 독재 정권에 대한 반대였긴 하지만 이게 또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에 대한 반대 운동이었는데 어떤 당시 정치적 상황 자체가 또 그 따님께서 또 정치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야 간에 이 문제에 대한 조율도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명예회복이든 보상이든 간에 남아있는 우리가 처리해야 될 과제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우선 법 제정과 법 개정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지금 보상법이 만들어져서 이제서 이제 진실 규명 작업 정도를 좀 하고는 있는데 일례로 당시에 1,500여 명의 구속 그러니까 연행자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진상 조사를 위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약 370명 정도 채 못 되게 이렇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진실 규명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 모든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30일 이하의 구금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배상 보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이제 참여자들에 대한 이러저런 진상 조사 작업도 힘든 게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게 이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져야 진상 규명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용이합니다. 그래서 진상 규명, 진실 규명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향후 다양한 뭐 이렇게 보상 사업이나 또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정부와 국회가 빨리 넘겨받아서 그게 진행을 시켜야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먼 길 오셔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와 관련해서 2813님은 여야 회담 좋은 대화 나누어서 결과가 좋게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국회에서 싸우지만은 마시고요.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리고 9330님께서는요. 정치인이든 언론이든 한 해가 다 가도록 나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 왜곡된 정보에 누구 하나 반성이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평양 원정 축구 때문에 7511님. 횡포 부리는 북한에 들러리 같은 축구를 왜 하러 갔습니까? 매우 우울하고 속상합니다. 아마 꼭 보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네, 설악산 단풍은 절정을 맞았고요. 서울 북한산에도 첫 단풍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내일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은 윤건의 걷다를 들으면서 뉴스가 있는 저녁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